휴대폰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나온 이 얇은 회로기판만 8kg 넘게 모으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확인할 재료는 휴대폰에 사용됐던 FP12입니다. 한두 대에서 나온 양이 아니라는 건 슬쩍 봐도 알 수 있죠. 저울에 올려 확인한 전체 무게는 총 8.42kg. 눈앞에 보이는 양만 보면 상당합니다. 주황색과 갈색의 회로기판이 통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 정도의 휴대폰 부품이 모여 있다면 금도 꽤 많이 들어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에서 금색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 많은 양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8.42kg의 휴대폰 FP12에서 금을 직접 추출해 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재료의 양과 최종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생활 전자제품을 개인적인 금 추출 재료로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최종 결과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FP12는 플렉시블 프린티드 서킷보드, 우리말로는 면성회로기판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단단한 회로기판과 달리 얇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휴대폰 내부는 공간이 매우 좁고 메인보드와 디스플레이, 카메라, 버튼, 충전 단자, 안테나와 각종 센서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단단한 기판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형태로 접거나 구부릴 수 있는 FP12가 폭넓게 사용됩니다. 저희가 받는 금 추출 문의와 의뢰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재료가 바로 휴대폰, 컴퓨터, TV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폐전자 제품 스크랩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량이 많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교체 주기가 지나면 폐제품도 계속 발생합니다. 가정에 오래된 휴대폰 몇 대가 보관돼 있는 경우도 많고 수리점이나 재활용 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양의 폐휴대폰과 부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분해해보면 직관적으로 반짝이는 금도금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많이 모으면 실제로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금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은 산화와 부식에 강하고 정기적 접촉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 일부 커넥터와 접점, 정밀 전자부품의 특정 부위에 사용됩니다. 다만 제조사는 금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위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휴대폰은 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 아니라 통신과 연산, 촬영, 화면 출력 같은 기능을 최대한 작고 가벼운 공간 안에 구현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넓은 면적에 두껍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필요한 위치에 얇고 분산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업 규모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에서는 여러 금속을 대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작업자가 소량의 제품을 직접 해체하고 금만 따로 추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료를 구입하거나 수거하는 비용, 해체와 선별에 들어가는 시간, 금 추출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 FP12를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특유의 주황색과 갈색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금은 아닙니다. 대부분 FP12의 절연기제나 커버레이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계열 소재의 색입니다. 그 안쪽에서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회로 패턴은 주로 구리로 만들어지죠.
FP12는 얇은 구리 회로를 절연 필름 사이에 배치하고 필요한 부분만 외부로 노출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넓게 보이는 주황색, 갈색 영역 대부분은 금도금 면이 아니라 회로를 보호하고 절연하는 필름입니다. 실제로 금을 확인해야 하는 곳은 기판 끝부분에 노출된 접점, 커넥터와 맞닿는 단자, 반복적인 접촉이 필요한 일부 표면 처리 부위입니다. 이런 곳에는 찬화 방지와 접촉 신뢰성을 위해 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이 사용됐다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노란색 부분 전체가 두꺼운 금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자제품의 도금은 일반적인 금속판처럼 두꺼운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얇은 표면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FP12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조사와 제품, 생산 시기, 사용 위치, 요구되는 내구성과 접촉 성능에 따라 표면 처리 방식과 도금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같은 무게의 FP10이라도 어떤 종류의 접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용 FP12 8.42kg에서 실제로 금이 회수되는가입니다. 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형태의 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의 양입니다. 통을 가득 채운 FP12의 부피와 최초 중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기대되는 양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측정값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휴대폰 FP12가 개인적인 금 추출 재료로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처리해야 했던 재료의 양, 공정에 들어간 시간과 소모품, 발생한 잔재물, 그리고 최종 회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이 만들어지는 장면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금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의 양, 과정을 알지 못하면 결과를 실제보다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8.42kg의 휴대폰 FP12에서는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금이 회수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활 전자제품에서 금을 추출하려는 분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 FP12에서 금을 회수하는 공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FP12는 회로 위가 필름과 커버레이로 덮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로는 약품이 내부 금속층에 고르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응을 방해하는 코팅층을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를 한 차례 마친 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은 질산 반응부터 시작합니다. 전처리를 마친 FP12에 먼저 물을 넣고 그 위로 질산을 투입합니다. 질산이 들어가자마자 강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이 아닌 질산에 반응하는 주변의 기저금속 성분을 먼저 제거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응 초반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린 뒤 반응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첫 번째 여과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간 과정은 의외로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니라 여과였습니다. FP12에는 금속 성분뿐만 아니라 필름과 접착층,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잔재물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이 여과지 표면을 빠르게 막으면서 처음부터 여과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한 장의 여과지로 계속 진행하면 여과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과지가 막혀 흐름이 현저하게 느려진 순간에는 옆에 준비해둔 여분의 여과장치로 반응물을 나누어 옮겼습니다. 이번 1차 여과는 총 3개의 장치로 분산해 진행했습니다. 재료가 복잡할수록 반응 속도보다 여과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과가 어느 정도 끝나면 여과지 위에 남은 고형물을 눌러 내부에 머금고 있는 용액을 최대한 빼냅니다. 그리고 용액이 빠진 고형물은 모두 회수해 별도의 반응 용기에 모아둡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첫 번째 여과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과장치 아래로 내려온 용액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은 뒤 응집체를 투입합니다. 작은 고형물들이 첫 번째 여과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집제를 사용하여 유액 속에 분산된 미세 고형물을 서로 뭉치게 만든 뒤 다시 여과지에서 잡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응집 반응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 이 용액도 다시 한번 여과합니다. 두 번째 여과 역시 용액은 물론 고형물의 양도 많아 총 3개의 여과 장치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의 여과에서 회수한 고형물은 처음 준비해둔 반응 용기에 모두 합쳐줍니다. 이 상태에는 수분과 잔여 용액이 상당량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반응으로 넘어가기 전 먼저 건조를 진행합니다. 화구에 불을 켜고 가열이 시작되면 점차 수분이 날아가고 내부까지 바싹 마르게 됩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미세 입자와 큰 잔재물이 서로 엉겨붙어 분리가 어렵지만 충분히 건조하고 나면 입자 상태가 한층 분명해집니다. 건조가 끝난 고형물은 채반에 한번 걸러줍니다. 큰 입자와 미세 입자를 어느 정도 분리한 뒤 채반을 통과한 작은 입자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분말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기저금속과 금 성분, 그리고 여러 미세 불순물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분액을 대상으로 두 번째 질산 반응을 진행합니다. 1차 질산 공정에서 상당량의 금속 성분을 제거했지만 FP12처럼 구조가 복잡한 재료는 한 번의 반응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저금속 성분을 추가로 제거하기 위해 2차 질산 반응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공정에서 재료의 부피는 많이 줄었지만 반응물 안에는 여전히 미세한 필름과 수지 잔재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반응이 끝난 뒤 다시 여과지 위로 옮기자 예상대로 여과 속도는 여전히 느립니다. 이번에도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고 고형물을 조금씩 세척해가며 여과를 진행합니다. 남은 용액이 충분히 빠지고 세척까지 완료되면 여과지의 고형물을 다시 반응 용기로 옮깁니다. 이제 질산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최대한 걷어냈으므로 본격적으로 금을 용액 속엔 오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는 1차 왕수 공정입니다. 두 차례의 질산 공정을 거친 갈색 계열의 고형물들이 왕수와 반응하면서 용액의 색이 점점 노란색 계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질산 공정에서는 금을 고형물에 남겨두었다면 왕수 공정에서는 그 금을 염화금 형태로 용액 속에 녹여냅니다. 1차 왕수가 끝나면 앞선 단계들과 동일하게 또 다시 여과를 진행합니다. 여과를 진행하며 여과지 위에 남는 잔재물을 보면 평소 진행했던 금 추출 공정과 비교해도 불순물의 양이 확실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 녹아있는 용액은 아래로 통과시키고 여과지 위 불순물은 충분히 세척해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용액까지 회수합니다. 세척과 여과가 끝난 용액은 다시 깨끗한 반응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먼저 요소를 투입해
환원 반응을 방해할 수 있는 잔류산화성 질소 성분을 처리합니다. 반응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다음 환원제를 넣습니다. 환원제가 들어가면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 성분이 환원되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 형성되는 입자는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가라앉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가 용액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응집제를 넣어 입자끼리 서로 뭉치도록 만들고 여과가 가능한 크기까지 봄집을 키워줍니다. 이후 입자들이 바닥에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침전이 완료되면 비교적 맑은 상층액부터 조심스럽게 덜어 여과지로 보내고 마지막에는 바닥에 모여있는 침전물까지 빠짐없이 옮깁니다. 2단계에서 금 입자는 일단 회수됐지만 아직 공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침전물에는 금과 함께 따라온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정제해야 합니다. 여과가 완료되면 금 입자가 붙어있는 여과지를 한 곳에 모아 다시 반응 용기로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수 반응을 진행합니다. 1차 왕수 공정을 거치고 환원 후 얻은 용액은 구리계 기저금속 불순물의 영향으로 보이는 푸른 빛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말은 즉, 금 이외에 다른 금속 성분도 함께 따라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왕수 반응이 끝난 용액도 다시 여과지에 통과시켜 남아있는 불용성 입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응 용기에 옮겨 담고 첫 번째 왕수와 동일하게 환원을 방해할 수 있는 잔류산화성 성분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환원제를 넣어 금을 다시 입자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응집제를 투입해 미세 금 입자가 충분히 뭉치고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정의 마지막 여과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반응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금 입자에 남아있는 용액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세척과 여과를 충분히 반복한 뒤 금 입자가 붙어있지 않은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은 모두 잘라냅니다. 입자가 남아있는 부분만 한데 모으고 남은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다음 건조를 진행합니다.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지금까지 용액 속에 분산돼 있던 금이 비로소 고체 입자의 형태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응집제를 사용하여 강제로 몸집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의 부피나 무게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입자들을 하나의 금속으로 합치는 용융 과정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입자들에 열을 가하며 용융을 시작합니다. 서서히 열이 올라가면서 흩어져 있던 미세 입자들이 하나씩 녹아 서로 결합합니다. 가루와 침전물의 형태로 존재하던 금이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마침내 하나의 금속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금 추출 공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처리 이후 질산 반응을 2차례 진행했고 왕수 처리와 환원 역시 2차례 반복했습니다. 일반적인 금도금 스크랩보다 불순물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반응보다 여과와 정제에 더 많은 시간과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휴대폰 FP12의 무게는 총 8.42kg. 그 많은 재료가 모든 공정을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회수된 금은 과연 몇 g일까요? 그리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휴대폰 FP12는 현실적으로 금 추출을 추천할 만한 재료였을까요?
이제 완성된 금의 최종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금속이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금 76.06%, 은 23.89%, 구리 0.048%. 분석표에 표시된 금의 품위는 761, 즉 첨분율 기준으로 약 761%입니다. 일반적인 귀금속 순도 방식으로 환산하면 18K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이 비율입니다. 최종 회수물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3.89%가 은으로 측정됐습니다. 반면 구리는 0.04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의 금 순도가 낮게 나온 주된 원인은 구리나 일반 기저금속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상당량의 은이 최종 용융물까지 함께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 역시 가치가 있는 귀금속이지만 금의 순도를 기준으로 보면 76.06%이므로 고순도 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순도 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은을 추가로 분리하는 정량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성분을 확인했으니 최종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3.17g. 앞서 분석 결과를 먼저 공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보고 금이 3.17g 나왔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17g은 금과 은이 섞인 최종 용융물 전체의 무게입니다. 실제 금의 무게는 분석된 순도 76.06%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용융물 3.17g에 금 함량 76.06%를 적용하면 계산 결과는 약 2.41g입니다. 이제 최초 원재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투입한 휴대폰 FP12는 8.42kg, 순금 환산량 2.41g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원재료 1kg당 회수된 실제 금은 약 0.286g. 반대로 계산하면 금 1g을 회수하는데 약 3.49kg의 휴대폰 FP12가 사용된 결과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모든 휴대폰 FP12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값은 아닙니다. 휴대폰의 제조 시기와 기종, FP12의 용도, 커넥터와 접점의 비율, 표면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휴대폰에 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금이 제품 전체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위치에 극히 얇고 분산된 형태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휴대폰이나 PC, TV 같은 생활 전자제품은 목표 판매 가격과 제조 원가 안에서 완성돼야 하는 대량 생산 제품입니다. 제조사는 제품에 금을 많이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성능과 내구성을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의 특성이 반드시 필요한 접점에는 금도금을 사용하더라도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도금 두께 역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화합니다. 성능상 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다른 표면 처리와 금속 소재를 사용해 금 사용량을 줄입니다. 전자부품과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원가 절감과 소재 최적화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결국 휴대폰의 판매 가격인 높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의 양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품 가격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카메라, 배터리,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조립, 유통과 서비스 등 수많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완성품의 가격과 폐제품 안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귀금속의 가치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FP12도 화면에서는 통 전체가 주황색과 금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이 사용된 곳은 일부 접점과 연결부였고 그마저도 매우 얇은 도금층이었습니다. 8.42kg이라는 큰 부피가 최종적으로 순금 약 2.41g으로 환산된 이유입니다. 금 추출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마지막 결과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2.41g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FP12 전처리부터 시작해 반복적인 질산 반응과 왕수 처리, 응집, 여과, 세척, 건조와 용융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료는 불순물이 많아 반응 자체보다 여과와 불순물 관리에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약품과 소모품, 작업시간, 설비 운영, 폐액과 고형 잔재물 처리까지 모두 비용입니다. 따라서 금이 나왔으니 가치가 있다와 추출 의뢰를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금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금을 실제로 분리해 손에 넣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회수되는 금의 가치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스크랩은 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있는지,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생활가전에서 나온 전자스크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금 추출 의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매입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출 의뢰는 원재료를 실제 금속으로 만들어 돌려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거나 원재료를 금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대한 많은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많은 경우 추출보다 매입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 2.41g을 얻었다는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2.41g을 얻기 위해 8.42kg의 원재료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